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재무제표 두 번째 시간 재무상태표를 하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아요. 재무상태표가 심리적인 저항감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지난번 시간 쉬었죠. 네. 어렵지 않았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서 커피 전문점을 차린다. 그걸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내 돈 5천만 원, 남의 돈 5천만 원. 그걸 가지고 1억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돈은 자본, 타인의 돈은 뭐다? 부채. 부채. 이게 합쳐진 게 자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개념이 자산 이꼬르 부채, 자본이죠. 우리가 이 공식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안 돼요. 오류가 생겨요. 이 공식을 바꿔보자고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내 돈이 중요하죠. 내 돈 중심으로 보자고요. 자본은 자산에서 마이너스 부채죠. 네. 근데 부채라는 것은 성격상 고정돼 있죠. 내가 마이너스 통장 1,000만 원 썼다. 그럼 그건 고정돼 있잖아요. 누가 깎아주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자산은 변동이 되죠. 자산의 가치는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 가치를 보자고요. 기업을 청산했을 때 우리가 자산 가치를 올바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배 PD님 몰고 다니는 차를 만약에 급하게 판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보다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저 금매는 싸게 내놔야죠. 노트북 같은 거 진짜 밖에 내놓으면 누가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돈 주고.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장부가 대비해서 우리의 자산 가치는 장부가를 따지는데 이 장부가가 확 떨어지죠. 부채는 고정이고 그러면 내 자본은 어떻게 되죠? 훅 떨어지죠. 결국 여기서 이걸 갚고 난 게 내 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장부가대로 자본과 자산을 부채를 따져줄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된다. 우리가 PBR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자산 가치잖아요. 이 자산 가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아야 돼요. PBR을 누가 만들었죠? 벤저민 그레이엄. 벤저민 그레이엄은 1930년대 회사들이 워낙 많이 부도가 나니까 자산이라도 있는 거 정도 되면 사자. 근데 이 사람은 자산 가치를 몇 배를 할인했죠? 단순하게 PBR 지금 2,500포인트가 PBR 1배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하는데 웬걸? PBR은 청산 가치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레이엄도 PBR을 0.7% 할인하라고 70%를 할인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트북 지금 내가 200만 원 주고 산 게 1년 됐어. 그게 100만 원 값어치가 있나요? 똥값이죠. 10만 원에 줘도 누가 가져가라면 안 가져가잖아요. 자, 자본은 뭘로 이루어져 있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과 자본금은 다릅니다. 자본금은 우리가 50억이다. 자본금이 50억이다. 50억 나누기 5,000원은 발행 주식수가 나오죠. 근데 이번에 빅히트에서 보여지듯이 빅히트가 얼마에 상장했죠? 14만 원에 상장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를 14만 원에 발행했어. 그러면 액면가 5,000원이잖아요. 13만 5천 원은 뭐죠? 이것을 자본잉여금. 13만 5천 원 곱하기 발행 주식수. 그러면 이게 자본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시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요거는 수시로 늘어나고 유상증자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만 움직이고 평상시에는 고정이에요. 그러면 회사가 지금 존재의 목적, 내 돈을 불려주는 건 뭐죠? 순이익이 나는 게 불려주는 거죠. 그게 뭐다? 이익잉여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익잉여금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결산할 때 이익이 커지면 늘어나고 결산할 때 이익이 없고 적자가 났으면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고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줄어드는 게 이걸 다 까먹으면 이제 이걸 갖다 쓰는 거죠. 이게 자본 잠식이지만 어쨌든 이익잉여금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 자 여기서 퀴즈 돌발 퀴즈 5천만 원짜리 자본에서 내가 1,000만 원 이익이 났어. 순이익이 1,000만 원이 발생했어.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이 지금 이만큼 늘어났죠. 그러면 여기도 1,000만 원이 늘어야죠. 여기서 뭐가 늘었을까요? 객관식. 객관식 좋다. 1번 현금, 2번 부채의 감소, 3번 물품의 증가. 1번.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99%가. 왜냐하면 내가 순이익이 났으면 현금이 늘었다고 생각해요. 레드코피님한테 질문할게요. 레드코피님 월급이 100만 원이 늘었어. 그러면 통장에 100만 원이 늘어나나요? 통장이요? 네. 통장에 100만 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결산하고 나면. 그리고 내 생활 전체가 100만 원씩 풍요로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은 여기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 있다.
꼭 현금이 늘어났을 수도 있지만 현금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다 전부 다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내 월급 100만 원이 늘었다고 해서 내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이 딱 정확히 저스트 늘어난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아 세금 내야 되잖아. 안 그런 건 늘어난다는 따지고. 얘기지. 안 늘어난 10만 원이라도 늘어나면 해피한 거지. 카드 값이 나가는데 늘어나겠어 이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배피님이 가만히 두겠어요? 뭐 월급 받았으니 술 사라 그러지. 부채는 뭐죠? 부채는 내 돈이 아닌 남한테 빌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라고 생각한다라면 쉽게 얘기해서 은행 부채가 일단 있죠. 커피 알바한테 저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회사에서 배운 말 뭐 있지? 배피님 퇴직하면 퇴직금 받죠. 그렇죠. 퇴직금 적립해두죠. 그렇죠. 회사에서 일시적인 퇴직을 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계정으로 적립해둬요. 그렇죠. 그게 종업원한테 빚으신 거예요. 그렇죠. 은행한테 빚진 건 알겠죠. 네. 거래처한테 빚진 거는 뭐냐면 물건이 들어왔어. 돈은 한 달 뒤에 줄게. 이게 매입 채무. 그럼 세금 계산서 끊고 이러는 거 다 이거예요? 그렇죠. 매입 채무죠. 웃긴 건 약국 같은 경우 여러분들 가면 약 쫙 쌓였잖아요. 그거 다 공짜예요. 매입 채무는 늘어서 좋을까요? 줄어서 좋을까요? 줄어서. 느는 게 좋죠. 왜냐면 매출이 늘어나야지 매입 채무가 느니까. 아니죠. 매입 아니에요? 채무라는 것은 공짜로 나한테 물건을 계속 갖다 줘. 네. 그럼 나는 물건 팔아서 나중에 천천히 돈 주면 되잖아. 그럼 나는 현금이 좋잖아. 이게 좋지. 공짜니까. 매입 채무는 부채지만 늘어서 좋은 부채예요. 부채는 유이자 부채와 무이자 부채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자를 내나요, 안 내나요? 내죠. 네. 내죠. 네. 이건 이자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죠. 네. 이거 이자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죠. 따라서 우리가 부채라고 해서 무조건 많다라고 해서 겁을 낼 게 아니라 부채의 성격을 살펴봐야 돼요. 부채 비율을 딸 때 부채 비율은 자본과 부채 간의 비율인데 여기서 유이자 부채 비율을 따져보는 게 좋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무차입 경영을 한다. 차입이 없다. 그렇지만 이거는 있죠. 이자 내는 부채가 없다라는 거하고 부채가 없다라는 개념은 다르다라는 개념이죠. 실제로 부채 없을 수는 없네요. 없을 수는 네, 없죠. 그럼 가능하지 않네요. 상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매입 채무와 맞부딪히는 이 자산의 항목은 뭐죠? 매출 채권. 소위 말해서 어음. 매출 채권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을수록 좋을까요? 근데 이게 많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을수록 좋죠. 네. 매출 채권은 계속 물건만 깔리고 있는 거야. 돈은 회수가 안 되고. 네. 그러면 우리가 매출 채권을 바라볼 때 뭘 봐야 되냐면 매출 채권 회전율. 회전율. 회전율이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회사와의 관계 설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냐는. 그럼 짧을수록 회사한테 유리한 거죠? 잘 유리하죠. 팔리는 이게 거니까. 돈이 빨리 돈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내고 현금 결제하나요? 아니잖아요. 매출 채권이잖아요. 매출 채권이 빨리 돌아야지 삼성전자가 물건 내놓고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매출 채권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된다. 매입 채무도 그렇고. 근데 매입 채무도 매출 채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막 물건은 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안 팔리면 사실 그게 이제 나중에 부도 나는 거잖아요. 매입 채무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 무이자로 들어왔지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안 팔리면 그것도 나중에 물건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면 여기는 매출 채권이고 여기는 매입 채무잖아요. 이게 부도가 나도 물건을 가져오면 되잖아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부채도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게 있고 1년 이후에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보통 1년 기준으로. 이거를 이제 유동화라고 그래요. 유동화. 그래서 유동화 순으로 정리를 해요. 유동화 순으로 해서 이것도 유동화 순으로 정리를 해요. 물론 기업 마음대로지만 그러면 가장 먼저 현금이 나오겠죠. 현금인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쭉쭉쭉 그 매출 채권 뭐 이런 거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 매출 채권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비유동화 되면 뭐죠? 기구 비품이라든지 건물, 자동차 이런 거 1년 이내에 현금화하기 어려운 것들 그런 순서대로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처음에 딱 봤을 때 뭘부터 봐야 될까요?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눠주는 거예요.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딱 했을 때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걸로 1년 이내에 부채를 갚을 수 있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재무 상태표에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흑자 부도가 될 가능성도 있죠. 그럼 기업이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자산을 취득할 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장기 대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마이너스 통장 갖고 아파트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아파트는 10년, 20년 장기 부채를 통해서
조달해야지. 근데 이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데 이걸 가지고 공장을 증설한다. 그러면 이 기업은 자금난에 쌓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걸 살펴보는 게 재무 비율 분석이에요. 재무 상태표 구조는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내 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자산을 구성한다. 우리 손익계산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손익계산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손익계산서인데 매출이 5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 나가고 막 하는 것들이 한 2천만 원 나간다고 쳐요. 동일하게. 근데 커피 전문점에서 가장 비싼 게 뭘까요? 커피를 추출하는 기계가 가장 비싸잖아요. 이걸 5천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요때의 이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천. 마이너스 2천. 여기는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럼 여기는 이익이 어떻게 돼요? 3천. 3천. 이렇게 쭉 가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좀 어폐가 있죠. 뭔가 요거를 1년 동안 쓰고 말 거 아닌데 여기다 비용 부과를 하고 여기다는 비용 부과를 안 한다? 어폐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 요거를 5년 동안 쓴다, 통상. 그러면 균등하게 1,000만 원씩 이렇게 쭉 부과를 하면 요거는 3천 빼주면 2천 이익이 남죠. 여기도 2천 이익이 남고. 그게 쭉 가자. 그러면 이 회사는 5천만 원 팔아서 2천만 원 이익 내는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설명이 잘못된가요? 이게 뭐죠? 감가상각. 물론 이건 현금흐름표가 하면 달라져요. 현금흐름표는 여기서 처리를 하고 요 뒤에는 처리를 안 하지만 회계는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커피 기계가 5천만 원의 자산이 잡혀 있죠, 일단. 그러면 여기다가 5천만 원으로 표시해 주나요? 아니죠. 여기서 감가상각 1,000만 원. 그러면 이 커피 기계의 1년차 가치는 4천만 원. 그럼 여기가 5에서 5천만 원 표시를 해야 되지만 4로 표시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해 줘요? 이게 일치해야 되잖아. 감가상각은 손익계산서상에 일반관리비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관리비가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생기면 순이익은 마이너스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 와서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똔똔이 되죠. 결국 여러분들 나중에 관리자들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직원이 와서 저 PC가 버벅거리니 바꿔주십시오. 바꿔줄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통 4년 생각하거든요. PC 같은 경우 4년 동안 너한테 비용이 얼마가 더 부과되니 이만큼 네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PC가 망가졌다 바꿔주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따져보는 거죠. 생산성이 안 되면 너 그냥 그 PC 써. 그래서 안 바꿔준다. 그럼 레드코피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내가 10년 만에 바꿨거든. 그러니까 보통 PC가 200만 원인데 200만 원 하면 내가 한 달에 50만 원어치 역할도 못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비와 개발비. 이 중에서 퀴즈, 돌발 퀴즈. 이거는 꼭 참여하셔야 돼요. 하나는 감가상각을 하고 하나는 감가상각 안 해요. 연구비가 감가상각한다 손들어. 개발비가 감가상각한다 손들어. 아, 나 연구비. 저도 연구비. 레드코피님이 그러니까 PC를 안 바꿔줬어요.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보면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 비용을 일시에 떠는 게 좋아요? 감가상각하는 게 좋아요? 감가상각 하는 게 좋죠. 감가상각하는 게 좋죠. 네. 그러면 임상에서 실패했어. 그러면 개발비를 떨어야죠. 그럼 비용이 일시적으로 확 늘어나죠.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개발비로 떨겠어요? 연구비로 떨겠어요? 연구비로. 연구비를 떨면서 그러는 거죠. 우리 좀만 더 하면 개발될 거야. 좀만 더 하면 개발. 그래서 정부가 지침을 내렸죠. 임상 3상 이전에 무조건 개발비를 떨어라. 임상 3상 통과하면 연구비를 해라. 이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려운가요? 네. 좀 어렵지만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면 쉬워져요. 사고가 확장이 돼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회사가 폭발적 성장을 한다. 그러면 부채를 일시적으로 늘리는 거 늘겠죠? 좋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복리라는 개념이 뭐냐. 주식 투자는 복리의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내 돈을 투자하는 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리로 늘어나는 게 좋은 거죠. 이 개념이 ROE예요. ROE가 10%다라고 하면 내 자본이 5천만 원이 10%면 얼마예요? 500만 원? 5,500만 원. 이게 10% 늘어나면 얼마예요? 6,100만 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겠죠. ROE가 10%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10%씩 매년 3년 평균 ROE가 10%다. 10년 평균 매년 10%씩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반에서 30등 하다가
10등 가기는 쉬워요. 10등에서 5등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미 내가 수준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파이가 커진 걸 더 키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ROE 10%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ROE가 꾸준히 10% 늘어난다? 내 돈을 꾸준히 10%씩 벌려준다?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엄청나게 좋은 회사죠. 근데 ROE와 비슷한 게 뭐죠? ROA. 여기서 또 퀴즈. 부채가 많으면 ROE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커지면 부채가 90이고 이게 10이면 10% 늘어나면 더블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높은 기업이 ROE가 높아요. 이런 왜곡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ROA가 나온 거예요. 총 자산 대비해서 이익률이 몇 프로냐. 그래서 ROE가 높으면 ROA도 따져줘야 된다. 됐죠? 네. 네. 네.